에세이. 꽃은 제 힘으로 피어나고. 이조경. 제6부. 사이 좋으세요? 그림 한 장을 들여다본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구스타브 카유보트가 그린 오르막길이다. 중심에 두 남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앞으로는 한적한 오르막길이 펼쳐져 있다. 풍성한 나무 그늘을 통과 중인 그들 앞에는 풀밭으로 쏟아져 내린 햇살이 눈부시다. 살랑거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새소리도 섞여 들려올 것 같다. 라벤더색 하늘, 흰 구름이 한가롭다. 왼편의 남자는 경쾌한 복장으로 페도라를 쓰고 사파리를 입었다. 오른팔이 굽어진 각도로 보아 손에 파이프라도 든 듯하다. 오른쪽의 여인은 긴 드레스에 빨간색 양산을 썼는데 길가에 보이는 집의 벽이 빨간이어서 조화롭다. 평화롭고 로맨틱한 그림 정도로 내 기억 속에 있던 그림을 다시 보니 숨겨진 코드 몇 가지가 읽힌다. 그림에서 두 남녀가 걷는 길을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로 표현한 건 어떤 의도였을까? 카유보트가 이 그림을 미혼이던 32살 때 그렸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 조심스레 그의 결혼관이나 당시 생각을 유추해 보게 된다. 경사진 길을 오르면 숨이 가쁠 것이다. 힘이 들 땐 쉬어가기도 해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과 페이스가 맞지 않을 때도 생긴다. 그럴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녀가 함께 걷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화폭 전체를 통틀어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그늘, 다음은 환한 햇살, 다시 그늘을 지나야 햇빛이 비치는 구간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마치 삶의 고락과 희비가 교차함을 보여준다. 그는 앞길이 평탄치 않은 길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깊이 고뇌라도 했던 걸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 그림을 보니 길 위에 두 남녀, 그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 길이 떠오른다. 서로를 너무나 다르게 대하는 두 남녀의 인생길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거리의 가난한 차력사, 잠파노는 젤소미나를 무시하고 끝까지
이용만 한다. 여인은 그를 한없이 의지하고 헌신하다가 죽는다. 그는 뒤늦게야 놓쳐버린 사랑, 제소미나를 부르며 절규한다. 그림 속 이 두 남녀는 어떤 관계일까?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사람이 더 들어설 정도의 거리가 있다. 팔짱을 낀 경우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구도이기는 하다. 이 배치가 단순히 구도상의 암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화가는 왜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을 두었을까? 인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사람 사이 곧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거리 사이가 있다. 사이는 관계를 말하고 관계 맺음은 혼자가 아님을 말한다. 거꾸로 관계 속에는 사이가 있어야, 적정의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 적당한 거리는 얼마만큼이어야 하는지. 칼릴 지브라니 예언자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두 개의 기둥은 떨어져 있어야 지붕을 만든다. 사이가 좋다는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 남편과 나를 두고 사이 좋아 보인다고들 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주 서로 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시로 출장을 다녔고 우리는 떨어져 있느라 부딪힐 사이도 없이 아쉬움이 쌓였다. 곁에 없는 동안 주고받은 편지에는 그리움이 가득했고 함께 있으면 최고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약이 되었다. 너무 과밀한 어항 속의 붕어들은 서로 부딪히다가 포악해져서 서로를 뜯어 먹어버린다고 한다. 최소한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운심의 자유가 있다. 그림 속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화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거리인가? 아니면 반대로 마음의 거리를 의미한 것일까? 화가는 두 사람 바로 앞에 쏟아지는 햇빛과 나무,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순간을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 효과로 표현하고 있다. 한 찰나도 머무름이 없는 세상 만사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라고 그림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림을 보며 젊은 나이에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 관계 맺기의 어려움과 개체로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고찰을 한 카유보트와 공감한다. 인상파 그림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며
그 흐름을 이끌고 그 당시 가난한 인상파 화가들을 후원했던 카유보트는 500여 편의 그림을 남겼다. 그는 주로 혼자 산책하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남자의 모습을 즐겨 그렸다. 파리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로 꼽히는 그의 대표작은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다. 그림 속 남자를 카유보트라 생각하며 짓궂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진다. 이 여인하고 사이 좋으세요? 싱긋이 미소 지으며 답한다. 통풍이 될 만큼요. 이 여인은 누구예요? 느닷없이 자화상이 그리고 싶었다. 다른 인물은 많이 그려왔어도 나를 그려볼 생각이 난 건 처음이다. 나는 이제껏 나를 본 적이 없다. 거울로 사진으로만 보던 나를 마주 보듯이 그려낼 수 있으려나? 내가 그리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백지의 화폭을 대하니 흥미롭기도 긴장도 되었다. 시간이 제법 걸려 한 인물의 모습이 그려졌다. 화폭에는 지금의 나와는 거리가 먼 웬 중년 여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내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중년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는데. 마음을 다잡고 이젤 앞에 앉았다. 노년의 여인이 거쳐온 세월, 그 역사를 정직하게 그려야 한다고 속으로 되낸다. 우선 나이답게 머리칼도 흰이 없는 터치로 눈동자도 덜 또렷하게 턱 밑도 늘어지게 그려놓았다. 사실 거울로 보는 나의 모습이니까. 대충 묘사가 되었다는 생각에 몇 걸음 뒤로 가서 바라보았다. 좀 떨어져서 보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더 제대로 보기 쉽다. 이건 또 현재의 내가 아니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과장되게 생기 없는 모습의 노파였다. 자화상을 많이 그려낸 화가로 렘브란트가 있다. 말년의 렘브란트는 노쇠하고 비참하게 몰락한 자신의 초라하고 가엾은 거린의 행색 그대로를 여과 없이 그려내었다. 최고의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쥔 전성기 때의 화려한 자화상을 압도하고 명작으로 꼽힌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우리 조선시대 화가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은
철억 한 올이라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며 그 엄정한 정신까지도 표현해내었다. 인물화는 누구를 그렸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인물이 지닌 스토리가 흥미롭고 범상치 않을 경우 그림도 매력이 더할 수밖에 없다. 피카소는 유럽으로 건너와 많은 가난한 화가들의 데모로 후원자 노릇을 했던 미국의 여걸 거트루드를 그렸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인물을 유감없이 표현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얼굴 생김새의 디테일보다 그 인물이 뿜어내는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이 그림은 그 여인을 닮지 않았다라는 말에 피카소는 주저없이 곧 닮게 될 거요 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연전에 덕수궁 미술관 전시에서 본 고려인 화가 변월용이 그린 어머니는 보통의 연로하고 수수한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 없는 무조건의 사랑과 자애로움, 거룩함이 가득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쉬이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피카소의 거트루드나 변화백의 어머니 그림을 보아도 인물화의 매력은 얼굴의 생김새보다는 고유한 개성, 존재감의 분위기에 좌우된다. 생각해본다. 눈 뜨면 남의 얼굴만 보고 사는 우리 어떤 모습이 좋던가. 내가 바로 볼 수 없는 내 얼굴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려나? 개성은 어떤 것일까? 새삼스럽게 거울 앞에 서본다. 시인 구상이 얼굴이라는 시에서 말했듯이 영악하지도 못하고 숫 되지도 않은 나이든 여인이 서 있다. 세월에 풍화들고 세상살이의 다른 모습이다. 하늘과 구름을 보기보다 영원을 그려보기보다 맨날 코앞만 들여다본 근시의 여인이다. 본연의 나는 어디로 갔나? 행여 이제라도 내 본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나 한가? 문득 탯줄 떨어질 때에 내가 보고 싶다. 이제 앞으로 와 앉는다. 그래, 이 두 장의 그림은 초벌 그림에 불과하다. 글쓰기로 치면 초안 얼개일 터, 퇴고 없는 글이 어디 있던가? 그림도 퇴고가 필수 아니겠나? 첫 번째, 그림은 중년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다. 몇십 년을 더 살아왔으면서 그 세월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나중 그림은 너무 늙은 나를 그렸다. 현상을 직시하기 싫어서
아예 훨씬 훗날로 도망을 해버린 꼴이다. 지금껏 인물화를 그려오면서 그리는 대상과 교감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가 다 그려갈 즈음에는 그 인물을 사랑하게 되곤 했으니 내 딴에는 그 점을 즐기는 줄 알았다. 나를 그리면서는 그보다 우선하는 게 있었다. 이제야 내 속내를 알겠다.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보다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듬뿍 물감을 풀어 2개의 초상화에다 대고 번갈아 붓질을 계속한다. 젊어 보이든 나이 들어 보이든 밝고 순한 인상이면 좋겠다. 자화상 그리기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와 닿아 있는 건 아닌지, 얼마만큼 정직하게 드러내는가의 여부와 관계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이어지는 물음 끝에 마음을 접기로 했다. 이건 답의 그림이 아니고 질문의 그림이다. 다음 날 그림 2장 중에서 나와 더 닮은 것을 골라 딸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딸에게서 즉시 응답이 왔다. 이 여인은 누구예요? 산길을 걸으며 해가 떠오를 무렵 나는 앞산에 향해 집을 나선다. 산 이래야 야트막하니 이름도 그냥 소실봉이다. 3분이 채 안 되어 산의 초입에 이르면 깊은 숨을 한껏 들이마신다. 그리곤 하루치 건강과 행복 충전을 위해 산에 플러그를 꽂는다. 저만치 이웃 S 선생이 내려오며 활짝 웃는다. 나보다 산에 오는 시간대가 빠른 그는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며 늘 이 언저리에서 마주친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아직 5월인데 벌써 땀이 나네요. 오늘도 생기 가득 받아가세요. 내가 말을 받는다. 좋지요. 근데 왜들 집안에서 일이 안 나온대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 동 20여 가구 중에 내일 산을 즐기는 사람은 몇이 안 된다. 안에서 산을 내다보는 기쁨과 산길을 걷는 즐거움은 또 다른데 그 안에 더 좋은 게 있나 보죠. 싱긋 웃음을 짓는다. 따라 웃고 말았지만 산을 오르면서 한참 멀었구나 싶다.
내 말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부지런하지 못한가? 하는 혼란이 있는 반면 그의 대답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들에 대한 넓은 이해가 있다. 몇 년 후가 될지 나 역시 나와서 걷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때가 다가올 것에 생각이 미친다. 오늘 여기 올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하고 좀 전에 했던 내 말이 부끄럽다. 오르는 동안 자동차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들리는 것이라곤 새들이 화답하는 소리다. 바람이 여울져 휘감는 소리, 잔가지가 따닥하고 부러지는 소리뿐 울창한 숲속에는 고즈넉함이 고여 있다. 오늘은 새 소리가 유난히 낭낭하게 들린다. 멀리서 배경음인 듯 구룩구룩 들려오는 산비둘기 소리는 영락 없는 퓨바의 저음이다. 이따금 딱따구리가 스타카토를 넣기도 한다. 산이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는 이렇듯 오묘한가. 산은 오랜 세월 묵은 사연의 저장고이다. 이 숲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들이 곳곳에 스며 있을 게다. 해묵은 아름드리 밤나무, 도토리나무, 소나무와 꽃나무들, 둥치와 가지, 잎사귀 어디쯤에 흙더미 켜켜이. 남편이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이리로 와서 내 두려움, 슬픔을 다 부려놓고 궁극의 질문을 쏟아내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의 절망과 절박함에 이 산과 나누었다. 산은 가만히 들어 주었다. 울다가 태어난 척 집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딸은 왜 그리 오래 있다 오느냐고 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하나, 산이 너무 좋아서였다. 나에게 산은 오래된 친구이자 어머니이다. 내 모든 것을 받아주니 치기 어린 동무대가 되곤 한다. 앞뒤에 오는 이가 없으면 좋아하는 시구를 읊조리며 혼자 흥을 낸다.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풀 중 몇 줄이 떠오른다.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 시에 붙인 문태준 시인의 해설도 시 못지않게 좋아한다. 새날이 왔다. 새날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제에 있다.
우리 스스로의 내심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아는 사람은 만 명의 적이 와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물러섬이 없을 것이다. 자존과 자립의 에너지가 우리의 자성이다.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 일어서고 있다는 믿음, 넓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리라는 믿음. 우리는 이 다짐으로 새날을 살아야 한다. 나는 성소에 가듯이 산으로 간다. 바람결에 법문이라도 기도문이라도 듣고 싶어진다. 산은 언제나 온몸으로 보여준다.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려 깃들어 사는 묻 생명을 살리는지를. 키 큰 나무 그늘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이끼식물이 다복하게 자라고 있다. 토종 다람쥐가 있고 청설모가 있고 두꺼비와 뱀도 함께 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자연의 품 안에서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대로 충만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어릴 적에 맡았던 아련한 향내가 배어 있는 지점이다. 순한 한약 다리는 냄새 같기도 하고 푹 삭은 과일주에 발효된 향기 같기도 하다. 여기선 걸음을 더 느릿하게 옮긴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더 길게 느리기라도 하듯이 아예 멈추어 서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 본다. 안각으로 보는 풍경은 또 다른 세계다. 수종 따라 제 키만큼 가지와 잎사귀들을 한껏 뻗어 펼치되 서로 나누고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다. 걸으며 유심히 보면 어떤 나무의 껍질은 얄팍하니 결이 곱고 어느 나무의 표면은 억세고 두껍다. 내 눈길이 잘 머무는 오래된 굴참나무 한 그루, 유독 굽어지고 뒤틀린 가지 위에 새 둥지를 이고 섰다. 자세히 둘러보니 붉어진 뿌리 옆쪽으로 다람쥐 드나드는 구멍도 보인다. 고마운 마음의 상처인 듯 갈라진 껍질을 옹이진 혹을 쓰다 듬는다. 이런 몸으로 여름의 목마름, 한겨울 추위도 이겨내며 다른 생명을 품에 안고 있구나. 태풍이 몰아쳐도 부러지고 쓰러지지 마라. 이 숲을 이루는데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니? 산중턱에 이르면 아카시아 숲길이다.
해마다 5월 중순 만개하는 아카시아는 그 진한 향기로 나를 홍곤하게 하다가 하순경이면 꽃들은 꽃비가 되어 내린다. 숲길에는 하얗고 향기로운 카펫이 깔린다. 레이스같이 곱고 소미불처럼 폭신한 그 길을 걷는 동안 대학 시절 읽은 밀른의 숲이 아카시아 로드를 떠 올리고 혼자 웃는다. 길은 결혼의 행복을 노래한 길이었기에 환상을 심어주지 않았던가? 내가 신부로 걸어 들어가던 길이 아카시아 로드인 줄 알았으니 나는 완전 숙맥이었지. 아카시아 길 위를 걸어도 이 길이 비탈길과 돌길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오르는 길, 양지 바른 곳, 몇 군데의 묘소가 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잠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앞에 서면 그 위용에 나의 스승인 양 고개 숙여 절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중얼거린다. 정상에 다다르자 드넓은 하늘과 만난다.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축원을 보내는 기도가 나온다. 산길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 1시간 남짓. 나는 나름대로 바쁘다. 어느새 해가 머리 위에 와 있고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기 시작한다. 숲속에 새날이 열린 것이다. 점점 자동차 소리가 크게 들린다. 산 아래 철봉이 보인다. 내 걸음에 속도가 붙는다. 이제 플러그를 뽑아도 좋다.